북극 항로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전원 승선하십시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미국의 워싱턴 DC까지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어느 쪽으로 쏘는 것이 좋을까요? 동쪽? 서쪽? 정답은요, 북쪽입니다. 지구는 둥그니까요. 평면 지도는 어디까지나 구형의 지구 표면을 뜯어서 펼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륙과 바다의 크기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건 그나마 양반인 거고요. 어릴 때 학교 교실에 주로 걸려있던 메카토르 세계 지도를 보면 훨씬 더 심하죠. 그린란드 섬이 아프리카 대륙만 하고 남극은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왜곡이 심합니다. 실제로 그린란드와 남극은 아프리카 대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데도 말이죠. 땅덩어리 위에 수천 미터의 만년빙이 덮여있는 하나의 대륙인 남극과는 달리 북극은 그냥 북극해라는 바다 위에 유빙이 둥둥 떠다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남극 대륙이 지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작은 것처럼 북극해도 실제로는 훨씬 작죠. 그래서 북극을 중심으로 본 지구는 미국, 캐나다, 그린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러시아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일종의 지중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스터를 보면 상당한 헬게이트죠. 헬게이트라는 거 달리 말하자면 전략적 요충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때문에 냉전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들이 북극해 주변의 얼음 밑에서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쇠빙선 없이는 얼음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잠수함 위주로 전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수함이나 쇠빙선이 발명되기 전까지 북극은 그냥 달나라 같은 미개척 지역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탐험가들의 뜨거운 의지는 북극의 얼음도 막지 못했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선점한 남해 무역로를 대신할 새로운 길을 찾던 후발주자들은 대서양에서 북서쪽이나 북동쪽으로 넘어가는 북극 항로를 찾으려 했습니다. 만약에 북극을 통해 대양의 반대편으로 갈 수만 있다면 훨씬 빠르게 중국과 교역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15세기 말부터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돌아 인도양, 태평양으로 가는 길을 뚫으면서 엄청난 양의 동방 무역품들과 아메리카의 금, 은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베네치아에게 눈탱이 맞는 게 일상이었던 북해 연안 호객 나라들도 이제는 대양 무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길엔 선두주자들의 갖은 견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포르투갈은 희망봉 루트의 노하우를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서 타국의 일을 누설하면 바로 모가지를 날려버릴 정도였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북해 최대의 상업지대였던 네덜란드가 합스부르크 가문 아래 에스파냐, 포르투갈과 한 나라로 묶여버리는 바람에 포르투갈의 무역로 정보가 네덜란드로 유출! 네덜란드와 영국도 본격적으로 대항해 시대에 뛰어들었습니다. 선두주자들이 이미 주요 길목을 다 먹은 뒤였죠. 더러워서 내가 딴 길 찾고 만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 배 타는 사람들에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었기 때문에 북해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남쪽으로 간 것보다 거리가 더 짧을 것이라는 것도 주요한 이유였고요. 아니 그런데 21세기인 지금도 쇠빙선 없으면 항해하기 힘든 게 북극해란 말이죠. 이 시대 사람들 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길 건널 생각을 했을까요? 지구의 자전축이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위도가 높아질수록 밤낮의 길이 차이가 커지게 되는데요. 북유럽이나 알래스카, 시베리아 같은 고위도 지역에서는 심지어 한여름이 되면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백야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백야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오래 지속돼서 극점에서는 아예 여름 내내 해가 지지 않을 정도가 되죠. 이 시대 탐험가들도 이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는 겁니다. 북극은 여름에 해가 지지 않는다. 해가 지지 않으니 뜨겁다. 뜨거우니까 의외로 얼음이 녹아 있을 것이다. 라는 기적의 3단 논법이 성립해서 그럴싸한데? 많은 탐험가들이 호기롭게 북극으로 향했습니다. 극지방의 흰 눈과 얼음이 햇빛을 반사시킨다는 걸 모른 채 말이죠. 영국은 이미 헨리 7세 때인 1496년에 포르투갈, 에스파냐와 마찬가지로 베네치아 출신 탐험가 조반니 카부토를 파견해 북서 항로,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북서쪽 길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캐나다 동부 뉴펀드랜드 일대를 발견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로 넘어오면서 프랑스가 북서 항로 경쟁에 뛰어들고 에스파냐에서 독립한 네덜란드가 시베리아 쪽으로 돌아가는 북동 항로를 노리기 시작하면서 거의 300여 년에 걸친 북극 항로 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당시 북아메리카는 동부 해안과 일부를 제외하면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직 모르는 부분은 그럴싸한 추론으로 메꾸는 경우가 많았죠. 대표적인 예로 캘리포니아 반도 같은 경우 이때는 캘리포니아 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중세를 막 벗어난 당시의 유럽인들에게 캐세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인식은 마르코폴로 레벨에서 크게 발전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냥 뭔가 강력한 위대한 백한이 지배하는 유럽 기독교 세계와 맞먹는 지구 반대편 고등 문명. 느낌이라 직접 가서 교역을 트고 싶을 뿐 뭐 구체적으로 아는 건 없었습니다. 당연히 지리에 대해서도 거의 몰랐죠. 그래서 이 두 미지의 세계, 북아메리카 북서부와 중국의 북동부가 땅으로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를 가지고 가설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다가 탐험가들의 행복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하며 안 이어진다가 대세가 됐죠. 16세기 중반의 지도들을 보면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를 분리하는 그 가상의 유니콘 같은 해협을 아니안 해협이라고 명명하고 일단 그려놓기 시작합니다. 아니안이라는 이름 자체도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중국의 지명에서 대충 따온 건데 아마도 운남 지방의 도시 안닝에서 온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고 합니다. 안닝이 우리말로 하면 안녕이고 이게 한자도 똑같거든요. 따지고 보면 안녕 해협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대서양을 기준으로 입구는 두 방향이고 태평양 쪽 출구는 일단 있을 거라고 친 상태. 태평양을 찾아서 수많은 탐험가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몸을 던졌습니다. 15세기 말 발견된 뉴펀들랜드 일대가 황금어장으로 소문나서 프랑스 어부들이 뻔질나게 드나들기 시작. 프랑스의 자크 카르티에는 그 옆에 엄청나게 큰 세인트 로렌스만에 주목해서 여기가 북서 항로의 입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535년 세인트 로렌스 강을 거슬러 올라 태평양 쪽 출구를 탐색. 그러나 오늘날 몬트리올 근처에서 급류에 막혀 쥐지를 치게 되죠. 이 급류는 후에 라신 급류라고 명명되는데 라신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라신, 즉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중국까지 갈 수 있었는데 길막당했다고 생각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죠. 그냥 호수 5개 나와. 북동항로에서는 영국의 휴 윌로비가 1553년 노바야 젬리아 제도를 발견. 그 뒤 1555년 리차드 챈슬러가 그 일대를 다시 탐험하다가 난파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난파당한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고 이렇게 된 이상 모스크바로 간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자르 이반 4세를 아련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영국에서는 모스크바 회사를 설립, 양국의 해상 무역로가 트이게 되죠. 다시 북서 항로 1576년 영국의 마틴 프로비셔가 프로비셔만을 발견. 1579년에는 훗날 에스파냐 무적 함대와 맞다이를 뜨게 되는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세계 일주하는 김에 그놈의 아니안 해협을 찾으러 북미 서해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실패합니다. 1596년 네덜란드의 윌럼 바렌츠가 스발바르 제도를 비롯한 북극해의 여러 섬들을 발견하고 노바야 젬리아 제도를 넘어 계속 전진해 보려다가 부빙에 갇혀 얼음 1년간 배에서 나무를 뜯어 오두막 짓고 생존 게임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고객들이 맡긴 무역품들에 절대 손을 대지 않는 진정한 상인의 모범을 보여서 네덜란드 국가 이미지 떡상 무역 대국으로 거듭나는데 한몫하게 됩니다. 바렌츠 본인은 얼음을 탈출하다가 병으로 죽었지만 나머지 선원들은 대부분 살아서 돌아왔고 훗날 이쪽 바다에 바렌츠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으로 북동 항로를 찾던 영국인 헨리 허드슨은 북서 항로 쪽으로 무대를 바꿔 1609년 허드슨강, 1610년에는 허드슨만을 발견. 허드슨만이 워낙 거대해서 여기가 북서 항로 입구가 맞다고 헛다리를 짚게 되고 하필 재수없게 부빙을 만나 얼음! 여름이 와서 땡 해줄 때까지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름이 되고 선원들은 제발 그냥 집에 가자고 아우성인데 허드슨 혼자 끝까지 가보자고 우기다가 선상반란이 발생! 자기 아들이랑 같이 쪽배에 태워져서 허드슨만에 버려지고 영원히 행방불명됩니다. 여담으로 허드슨강 하구에 만들어진 네덜란드 식민지 뉴 암스테르담은 후에 영국 땅이 되면서 뉴욕으로 개명, 지금은 미국 최대의 도시죠. 한편 러시아 북쪽 스발바르 제도 근처에서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고래잡이로 신나게 꿀을 빨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시베리아를 공격당할까봐 불안했던 러시아에서 우리 앞바다에서 항해 금지. 선언!
직접 북동항로 개척 경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덴마크 출신의 탐험가 비투스 베링이 러시아 표트르 대제의 지원을 받아 시베리아 끝까지 달려서 1728년 베링 해협을 발견! 상상 속의 해협이었던 아니안 해협은 의문의 1승을 거두게 되고 그 기세를 몰아 러시아는 알래스카까지 전진! 1741년 알류샨 열도와 알렉산더 제도를 발견하고 러시아령 아메리카에 기틀을 마련합니다. 1777년에는 제임스 쿡 제독 등판! 남극해를 탐험하고 타히티를 거쳐 베링 해협을 탐사하러 갔다가 하와이 제도를 발견하게 되고 막상 탐사는 별 소득 없이 끝나서 복귀하는 길에 저번에 발견한 하와이나 한번 가볼까? 하고 들렀다가 원주민에게 공격을 받아 사망하게 됩니다. 1791년에 조지 밴쿠버가 미국 서쪽 해안을 다시 한번 이잡듯이 뒤졌으나 오늘날의 밴쿠버라는 도시명만 남긴 채 베링 해협 밑으로는 감각이 아니 통로가 없다 라고 선언. 1793년에는 알렉산더 맥켄지가 육로로 캐나다를 횡단하고 밴쿠버의 주장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1819년에 윌리엄 페리가 페리 해협을 발견하면서 북서항로는 이 북쪽의 섬들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죠. 한편 러시아의 페르디난트 폰 브랑겔은 시베리아 해안을 싹 스캔해보고는 1820년 북극에는 땅 없고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것을 확인! 1845년에는 트라팔가르 해전 때 나폴레옹 레이드 뛰러 갔던 존 프랭클린 제독이 등판! 이번에야말로 북서항로 찾는다 라며 3년치 식량을 비축해서 캐나다 북극 제도로 출발! 그러나 이후 식량 다 떨어질 시기인 3년간 연락이 두절돼서 프랭클린을 구하기 위한 수색대가 파견되게 되는데 1850년 대서양 쪽에서 에드워드 벨처가 태평양 쪽에서는 로버트 맥클루어가 출동 양쪽에서 수색을 시작했으나 오히려 본인들도 죽을 뻔하고 겨우 복귀합니다. 이후에도 10년에 걸쳐 수색이 이루어졌으나 짧은 쪽지와 몇 명의 무덤만이 발견 탐험대가 타고 간 배나 주요 인물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쪽지의 내용을 토대로 예측했을 때 통조림에서 나온 납중독으로 다같이 정신 이상을 겪다가 괴혈병까지 걸려서 전멸했을 것으로 결론 내려지고 북극항로 탐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아버리게 되죠. 300년 가까이 실패만 거듭하며 수많은 탐험가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극악 난이도의 북극항로. 그 오랜 세월 동안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고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까지 개통 다 헛수고가 되나 했으나 마침내 1878년 스웨덴 왕 오스카르 2세의 지원을 받은 학자 아돌프 에릭 노르덴시일드 등판. 당시 인류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증기선 베가호를 타고 스톡홀름에서 출발하여 베링 해협을 지나 요코하마에 도착. 인류 최초로 북동항로 일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3년 훗날 남극점을 정복하는 것으로 유명한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알 아문센 등판. 작고 날렵한 어선이었던 요아호를 타고 오슬로에서 출발하여 베링 해협을 넘어 알래스카의 놈과 샌프란시스코까지 찍고 당당하게 귀환. 이로써 북서항로마저 정복되었죠. 수백 년간 근성으로 부딪혀 쟁취한 승리였습니다. 영국 의문의 1패 비록 북극항로가 정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시 이용은 불가능했습니다. 쇠빙선이 발명됐어도 겨울에는 못 다니는 게 북극해였기에 20세기 내내 상업적으로는 거의 못 쓰이고 군사적인 용도에 주로 이용되었죠.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핵잠수함들이 북극해 주변에 배치되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고요. 무튼 얼음만 더 녹는다면 북극항로의 거리 효율은 엄청납니다. 런던에서 도쿄까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면 거리가 약 21,000km. 하지만 북동항로를 이용하면 약 15,000km까지 단축 가능하고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면 23,000km, 하지만 북서항로를 이용하면 16,000km까지 단축이 되죠. 또한 북극 주변국들이 다들 군사 강국인 만큼 수에즈 운하 입구의 아덴만처럼 해적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점점 녹고 있어서 북극해 주변국들의 눈치 게임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항로뿐 아니라 북극해에 묻힌 자원들까지 쟁점이 되어 각국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극조약을 통해 아무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못 박아버린 남극과는 달리 북극에서는 이처럼 여러 강국들이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눈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일룰리사트에서 개최된 5개국 회의에서도 남극 조약 같은 국제법 체제 따위는 필요 없다고 대놓고 명시를 하고 있는 데다 천연자원 분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등 북극의 평화를 위한다기보다는 북극은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를 과시하는 느낌이 강하죠.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 때문이든 자연스러운 현상이든 간에 이를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극, 북극해, 북극항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인간과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하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